300인 이상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통업계는 개점 시간은 늦추고 폐점은 앞당기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가운데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가 임대료를 잡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어제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비교적 빠르게 적응 중입니다. 영업시간 조정은 물론 근무 환경 개선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오늘부터 개점 시간을 10시 30분에서 11시로 늦췄습니다. 면세점이 있는 본점과 강남점이 제외됐지만 개점 시간 변경은 39년 만에 업계 처음입니다. 이로써 백화점 10시 30분 오픈 공식도 깨지게 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점포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자리는 소수의 당직 인원을 꾸려 교대 근무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변화는 없지만 롯데백화점도 이미 근무 시간과 인원 단축 시범 운영을 마친 만큼 올 하반기에는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형마트들은 한 걸음 앞서 폐점 시간을 당기며 주 52시간제에 순항 중입니다. 이마트는 올해 초부터 폐점 시간을 11시로 변경했고 롯데마트도 지난달부터 폐점 시간 당기기에 동참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근무 환경 개선에 힘을 쏟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점포별로 협력사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키퍼를 배치하고 하반기 중에는 점포별로 휴게시설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직원 휴게 공간에 마사지 기계 300여 대를 추가 비치할 예정입니다. 유통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연착륙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어제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장시간 근로시간을 없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가 깊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여당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는 바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그 대신 한가한 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은 3개월, 이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계절 업종이나 주문량이 갑자기 몰려가지고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때가 있거든요. 제도 개선하자는 거죠.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홍종학 장관은 물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하면 그 보완책으로 유용근로제를 조금 확대해왔고요. 그 대표적인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예요. 현행 최대 3개월 이상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실태조사에 나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입니다. 12월 31일까지 확대 연구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관련된 실태조사 같은 걸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현재 신보라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한노위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탄력적 근로제 기간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에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최초로 3선에 성공했죠. 오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내놓은 첫 일성은 상가 임대료를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개혁이라며 임대료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 문제 해결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시장들에게 특정 지역의 임대료가 너무 급격히 오르고 그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왜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가진 권, 서울시장은 가질 수 없는 겁니까? 임대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논란이 됐던 서촌 궁중족발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국회와 협력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모든 임차 상인들, 자영업자들, 시민과 연대해 관철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상암동 롯데몰 부지 개발의 경우 5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충돌의 상징적 장소인 만큼 지역 상생 방안이 더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시장의 도시계획 핵심 공약인 강남북 균형 발전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균형 발전은 제가 이번에 특별히 또 많은 공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주로 강남 지역의 이 개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 지역이 낙후돼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관문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역세권을 개발한다든지 그냥 기계적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 평등의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강남북 균형 발전이란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분을 서울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것으로 재건축 위주의 강남보다 뉴타운 사업 위주의 강북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박 시장은 앞으로 한 달간 서울 강북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겨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현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까지 금융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던 사안을 민간에 넘겨 민간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위원회인데요. 막상 금융위를 취재해보니 아무래도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할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만든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평가위는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권에 대해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는 식의 경쟁 촉진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위는 평가위의 평가 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진입장벽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발표처럼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를 열고 보험사, 부동산 신탁사 신규 진입을 위한 경쟁도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2일 이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하반기에 부동산 신탁사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에게 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결정과 다를 경우 대비책을 묻자 비슷한 결론을 기대한다는 답변만 돌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기는 한데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비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위원회는 금융위가 내린 결론을 사후에 인정해주는 들러리 역할밖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만든 경쟁도 평가위원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로또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새 아파트를 계약하려는 열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에는 1순위 청약자 101만 명이 몰렸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접속량 폭주로 금융결제원의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2U가 한때 먹통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당첨만 되면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기존 아파트 구매를 망설이게끔 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기존의 좀 재고 아파트 시장에 지금 진입하기가 소비자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또 분양 열기가 좀 확산되면서 좀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수요들이 하반기에도 청약시장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여름은 비수기로 꼽히지만 이번 달 전국에서 1만 5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수도권에서 절반 가까운 7,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선 HDC 현대산업개발이 성북구 장인뉴타운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꿈의 숲 아이파크. 경기 지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부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중동과 GS건설이 안양에 분양하는 안양 CL 포레자이가 주목할 만한 단지로 꼽힙니다. 반대로 지방에선 미분양에 속출하는 등 시장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여 가구지만 이중 지방 물량이 5만 가구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의 자동차라든가 중공업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에 또 많이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하거든요,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또 민감하고 더 민감. 전문가들은 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교통망처럼 확실한 장점이 없다면 수요자 발길이 줄어드는 등 청약시장이 갈수록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버스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같은 차선에서 달릴 수 없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버스는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와 같은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화물차보다 최고 제한 속도가 더 빠른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에서 청원 분기점까지 약 60km 구간. 이처럼 고속도로 편도 3차로 구간을 다니는 고속버스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와 화물차가 같은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정차로제를 손봤습니다. 기존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버스, 3차로는 화물차가 운행했습니다. 지금은 교통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 통행이 허용됐습니다.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버스와 화물차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은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화물차의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에 불과하지만 고속버스는 시속 100km이기 때문에 운행에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버스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대형 화물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실제 고속버스는 2차로를 통해 앞차를 추월할 수 있지만 속도 제한 장치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없어 추월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버스 등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속도 제한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지정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버스기사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차선 변경이 줄어들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4,347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속도로 사고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증권업계가 증시 호황에 힘입어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위험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증시에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같은 증권주의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사들이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무려 50% 이상 증가한 1,3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래에셋대우도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가량 늘어난 2,1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2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13.9% 증가하고 키움증권은 9.6%, NH투자증권도 7.7% 늘어난 영업이익을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것은 증시 호황과 주식 거래량 증가 덕분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1분기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난 5월 초 2,5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고 남북정상회담으로 경협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대금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위험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코스피 하락에 따라 증권주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NH투자증권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증시 호황기였던 2015년 상반기 수준이라며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신용융자 수수료 인하 추세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증권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한국판 우버로 불리던 카풀 업체 플러스가 최근 대표를 바꾸고 직원 70%를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IT와 운송을 결합한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유독 왜 한국에서는 이 카풀 사업이 날개도 펴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걸까요?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 플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보죠. 네. 플러스는 카풀 중개 업체인데요. 2016년에 처음 영업을 시작한 이 기업은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난해에는 한국판 우버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고꾸라진 겁니까? 네, 규제 때문인데요. 우선 이 법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입니다. 이 유상운송 금지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들은 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이 출퇴근 때 승용차를 같이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 때문에 우버가 퇴출이 됐고, 법의 틈새를 노려서 우버 외에 카풀 서비스들이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출퇴근 시간을 오전 5시부터 11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플러스가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플러스는 유연 근무제 등이 추세가 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도 개념을 좀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 4시간, 퇴근 시간 4시간 이렇게 총 8시간을 운전자가 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택시 업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버와 뭐가 다르냐라는 반발을 해서 이 플러스가 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기존의 이제 산업이었던 택시 업계와의 갈등 때문에 규제를 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은 사실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은 작년에 29조 원 규모였는데 2030년이 되면 305조 원으로 달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이 유니콘 기업만 봐도 1위가 우버, 2위가 디디추싱입니다. 두 기업 모두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런 것만 봐도 이 시장에서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미뤄 짐작할 만합니다. 또 동남아에서는 그랩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소프트뱅크는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거대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더 의미를 갖는 것은 향후의 자율주행차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쌓은 빅데이터
문서를 향후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런 글로벌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량 공유 서비스도 결국에는 기득권 집단 때문에 잘 안 풀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규제 개혁의 계획이 아니라 결과를 내놔라라고 쓴소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혁 역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 개혁을 해보겠다면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해커톤, 이 끝장 토론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조차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나 4차위에서는 택시업계와의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얘기 들어보시죠. 규제 완화, 신성장 육성 이런 차원도 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갈등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접촉은 하고 얘기는 하는데 확정된 건 없고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신산업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대 세력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강한 반대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말로는 4차 혁명이지만 현장에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 혁신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업체가 좀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예외 조항 덕분인데요. 그런데 이 예외 조항조차 막아버리는 규제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전국적으로 27만 명에 이르는 택시 기사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신산업이 등장을 했을 때 기존 산업과 갈등을 겪고 반발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일 텐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산업이 생겨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요. 이 우버를 허용한 국가들에서도 안전 문제와 택시업계의 갈등 등 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를 원천 봉쇄해서 아예 우버를 퇴출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우선 허용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 신원 보증을 위한 영업면허를 받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우버와 택시업계가 이 IT 빅데이터를 공동 활용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주택가격이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5월에 이어 2달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재건축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와 함께 보유세 및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며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입니다. 다만 지난달 서울의 주택가격은 0.23% 올라 전달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강남 11개구의 상승폭이 0.12%로 전월보다 줄었으나 강북 재개발 등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오늘부터 발매하게 된 발행음으로 조달된 자금이 기업금융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오늘 국내 2호 발행어음 상품인 NHQV 발행어음을 출시했습니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회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오늘 오전 NHQV 발행어음에 1, 2호 고객으로 가입했습니다. NHQV 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의 퍼스트 발행어음 이후 약 6개월 만에 선보이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상품입니다. 만기는 1년이며 기간별로 다른 금리를 적용해 투자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상품의 만기 시 약정 수익률은 연 2.3%이고
매월 적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의 경우 최대 연 2.5%의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적립식 상품을 만들므로 인해서 예금 형태의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울러 저희들 연말까지는 약 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LG그룹 총수에 오른 구광모 회장이 오늘 지주회사인 주 LG 대표이사회장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취임식은 없었고, 다만 구 회장은 주 LG 사내 게시판에 고객 가치 창조, 인간 존중, 정도 경영이라는 선대 회장의 경영 방향을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꾸준히 개선해 시장을 선도하고 영속하는 LG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짤막한 취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삼성화재는 장마철을 맞아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침수 예방 비상팀을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4개월간의 내부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내일 오픈합니다. 이번 리뉴얼 공사는 올 연말 현대면세점 오픈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현대면세점은 무역센터점 8에서 10층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국내 최고 인기 검색어가 미세먼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난해 인기 검색어 순위 12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현재도 날씨가 좋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요. 곳곳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는 호우특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중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의 소나기는 오늘 밤에 그치겠습니다. 중부로는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 여기에 제7호 태풍 뿌라비룬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뿌라비룬은 오늘 밤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남부 전역이 그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밤이 되어서야 대부분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고 강한 비가 예상돼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 80에서 150mm가 되겠고요. 지리산 부근과 제주 산간, 영남 해안으로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 전역과 제주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 예비특보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전국도 20에서 50, 많은 곳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의 장맛비는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오후 들어서는 중부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으로는 종일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울진 23도 등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남해안은 새벽부터 그 밖에 남부 전역으로도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가 오겠고 물결이 최고 7에서 8m로 매우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와 전남 경남으로는 비 예보가 나와 있어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